파운손 박사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에스키모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저서, 지은 저서에서 이제 My Life is Eskimo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5년 동안 이누이트에 살면서 고기만 먹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본래 살던 곳으로 서부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고기만 먹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벨뷰라는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서 고기만 먹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기만 먹고도 비타민C 결핍이 되지도 않고 채소와 과일도 먹지 않았는데 그 예전에 있던 병도 더 호전되는 그런 건강한 몸 상태를 키워줍니다. 오랜만에 문자 광고도 하고 우리가 북 콘서트를 하는데 오늘 홍지수 작가님이 부산까지 와주셨습니다. 오늘 책은 탄 X치고 이제 단지 소곡입니다. 제목도 혹시 작가님이 직접 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엄청 센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기했어요. 굉장히. 저는 홍지수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서울대학교에서 트루스 포럼 활동하던 도중에 당시에 상당히 초창기부터 지식인 중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나섰던 이제 몇 안 되는 지식인 분들 중에 한 분이었고요. 또 서울대 와서 강의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마침 수업이 있어서 직접 들으러 가지 못했지만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이렇게 해서 당시에 모든 우리나라의 좌우 가리지 않고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욕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탄핵 사태도 있었죠. 주류 언론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 이면에는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언젠가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 피드에 이제 글이 단지 소곡이라는 책을 이제 쓰신 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아마 직접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토크할 때 또 질문에 많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스스로 앓고 계시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는데 소고기, 카니보어의 이런 식단을 하시면서 해결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걸 또 소개해 주십니다. 유튜브에서는 닥터3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라던가 주류 어떤 식단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많이 짚어주시는데 그런 내용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들은 강의와 그리고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아가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홍지수 작가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안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화. 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더 노안이 와갖고. 여기 만 18세 이하인 분 안 계시죠? 계세요? 네. 만 18세? 식곤증 오실 텐데 눈이 말똥말똥해지시네. 식부금 얘기하니까. 제가 본래 제가 이 책 제목을 소고기만 먹는 여자라고 정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제목이 좀 낫죠? 센스 있는. 그쵸?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전부들. 동물성 포화지방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심장마비 이런 거 걸린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가설에 불과합니다.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발견한 거는 19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를 알기도 전에 이 사람이 세운 가설인데 이 가설의 토대가 된 거는 날조한 역학조사예요. 엔세키즈가 7개국 연구라는 게 이제 유명한 연구인데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그게 바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Y축은 인구 1000명당 심장병 사망자 수고 그다음에 가로축은 섭취 총 열량에서 지방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지방 섭취하는 지방의 비율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이 7개국은 사실 본래는 이 연구에 22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기 가설에 들어맞지 않는 나라는 다 빼고 왼쪽에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관계가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무작위죠. 중구난방이잖아요. 그 지방 섭취량이 많은데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론이 가설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자기 연구 자료를 날조해서 만든 겁니다. 이분은 빌헬미르 스테파운손이라는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10년에 걸쳐서 총 5년 동안 이누이트,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에스키모라고 말하죠. 근데 에스키모라는 게 사실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뜻인데, 그게 뭐 이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이누이트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날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다 익혀 먹고 가끔가다 날고기를 먹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표현이에요, 이누이트도. 근데 저는 이제 이 뭐 에스키모로가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건 사실과도 다른 거니까 이누이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테파운손 박사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에스키모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저서, 지은 저서에서 이제 My Life is at the Eskimo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5년 동안 이누이트에 살면서 고기만 먹고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본래 살던 곳으로 서부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고기만 먹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벨뷰라는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서 고기만 먹는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기만 먹고도 비타민C 결핍이 되지도 않고 채소와 과일도 먹지 않았는데 그 예전에 있던 병도 더 호전되는 그런 건강한 몸 상태로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험을 총 감독한 이제 박사가 있죠. 뒤부아라는 박사인데 그 박사가 영양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양학 교과서는 다시 쓰이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그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앤셀 키즈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페미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페미칸은 들소 생고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갖고 그 들소의 그 지방 있죠. 지방을 녹여 갖고 지방하고 섞어서 만든 인류 최초의 에너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칸을 이제 1944년에 이제 한창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테파운손 박사가 이거를 군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정말 최적인 그 식품이라고 했는데 군대 내의 생리학자들은 지방이 너무 많다고 반대했었어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앤셀 키스가 스테파운손 박사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미칸에 소고기, 살코기와 지방 말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총 열량의 86%가 지방에서 비롯되어도 괜찮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운 아까 말씀드린 식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 가설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 발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54년에 국립과학학술원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증거로 미뤄볼 때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자체는 인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나 동맥경화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이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 심장질환의 위험비를 연구한 그 여성건강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는 실험 대상자들을 21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한 건데, 위험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2형 당뇨의 10.7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형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2형 당뇨가 있는 사람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10.7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위험비라는 게. 그래서 심장질환 위험비를 보면은 2형 당뇨가 제일 그 심장질환 위험
걸릴 확률이 높아요. 10.7배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은 6.4배, 대사증후군은 6.6배, 고혈압이 4.6배 정도, 비만이 4.3, 투변이 3.9, 그 다음에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1.5, 그 다음에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LDL이 높은 경우에 심장질환에 걸릴 비율은 1.4배 정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위험비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 아니라 상관관계만 관계는 있지만 이게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상관관계가 2 이하인 거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과 여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쓴 LDL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과관계가 없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형당뇨,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고혈압, 비만은 전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한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지방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고기만 먹고 채소, 과일을 안 먹으면 비타민C 결핍으로 괴혈병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괴혈병이라는 거는 비타민C가,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건물에 비유하자면은 콜라겐이라는 거는 우리 콜라겐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콜라겐이라는 그 발음이 더 맞습니다. 콜라겐이 우리 몸을 건물로 치면은 콜라겐은 철근 구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 근데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C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되면은 콜라겐 합성이 안 되니까 잇몸에 피가 나기 시작하고 몸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러니까 사망하게 된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런데 고기만 먹고 채소와 과일을 안 먹으면은 비타민 C 결핍으로 괴혈병에 걸리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2년째 소고기만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누이트입니다. 고기만 먹어요. 북극에 채소 과일이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무슨 수입을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C 결핍으로 괴혈병에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이족 아시죠? 이 사람들은 고기, 붉은 고기, 그 다음에 소피, 그리고 우유, 이렇게 3가지만 먹어요.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마사이족 그 이웃에 사는 부족이 아키쿠유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요. 근데 이 아키쿠유 부족하고 마사이족은 서로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피가 섞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아키쿠유 부족의 남성들보다 이 마사이 부족 남성들이 키도 훨씬 크고 근육도 훨씬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건강해요. 질병도 적고. 채식이 각광을 받게 된 기원은 바로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교원인, 그러니까 그 신도인데 이 여성이 자기가 하느님한테 2000회 이상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채식이 에덴 동산 식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고기를 먹으면은 인간의 색욕을 자극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채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논리가 굉장히 널리 퍼져서 이 영미권의 영양 관련 기관, 뭐 영양사협회나 아니면 영양학계나 이런 데를 굉장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의학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 병원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명문대에서 이런 영양학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켈로그 시리얼 잘 아시죠? 이 존 H 켈로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켈로그 회사 창립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은 예수 재림교 신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시리얼이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를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로 이 사람을 시리얼 킬러라고 합니다. 본래는 시리얼이 SERIAL 그래서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근데 그걸 시리얼 킬러라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붉은 고기가 정말로 몸에 나쁜가? 영양학에서 붉은 고기로 분류하는 식품들입니다, 이게. 피자, 그 다음에 핫도그, 햄버거, 그 다음에 미트볼 스파게티, 그 다음에 라비올리. 자, 여기에 이런 음식 만들 때 고기가 들어가긴 하죠. 근데 고기만 들어갑니까? 탄수화물 폭탄인 음식들이에요. 고기는 조금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햄버거 먹을 때 고기 얇은 거 한 0.5mm 정도 되는 거, 그 고기 빼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식물성 식품이에요. 빵,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그 식물성 기름 들어가죠. 선플라워 오일 같은 거, 해바라기 오일. 그 다음에 치즈는 뭐, 여기 있는 이 한 장짜리 얇은 치즈, 이거는 천연 치즈도 아닙니다. 인공 치즈예요. 그리고 뭐,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상치, 양파. 즉 고기는 한 10%밖에 안 되는데 영양학에서 붉은 고기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붉은 고기와 암의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대부분이 이 고기 하나만, 고기라는 변수만 놔두고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고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은 고기라는 변수만 놔두고 나머지 변수, 그러니까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이런 다른 변수들을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기만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는데, 그런 교란 변수를 전혀 통제하지 않아요. 이런 영양학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음식 섭취 빈도를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붉은 고기를 작년에 몇 회 얼마나 드셨나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먹은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한 해 동안 뭐 무슨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걸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설문조사할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죠. 내가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할까봐 건강한 식품만 많이 먹은 것처럼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듬뿍 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품을 붉은 고기로 분류를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연구 결과들이죠. 그 사람들이 동물 지방이 하도 많이 몸에 나쁘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충실하게 따랐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동물 지방이고 그러니까 그 주황색이 식물성 기름을 말하는데, 파란색 보십시오. 1909년에 비해서 2009년, 100년 후에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이제 뭐 바닥을 기고 있는데, 식물성 기름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식물성 기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참기름, 들기름, 홍기름, 옥수수 기름, 뭐 그다음에 카놀라유, 그다음에 뭐 올리브 오일, 또 뭐가 있죠? 아보카도유. 근데 이 식물성 기름이 결코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식물성 기름이 왜 몸에 나쁜지는. 이 식물성 기름이 그 탄소와 탄소가 연결된 이중 결합 구조가 있거든요. 동물성 포화지방은 이 이중 결합 구조가 없어서 그래서 고체인 겁니다. 그 이중 결합 구조가 많을수록 산패하기가 쉬워요. 산화해서 부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 식물성 기름은 그러니까 다중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식물성 기름은 이 탄소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산패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냥 진열대에 개봉 안 하고 진열대에 놔둬도 계속 산패하는 겁니다. 근데 고체인 동물성 지방은 산패하지 않죠. 이 월터 윌렛이라는 분이 명문대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원의 유명한 교수예요. 영양학계에서 거의 뭐 그러니까 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창시한 게
뉴트리션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하고 상관관계만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앤슬키즈의 사기과학을 계승한 정말 뭐 학자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채식주의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중해 식단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지중해 식단을 창시했는데 지중해 식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조한 거예요. 지중해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은 그 식생활이 천양지차예요. 너무 달라서 지중해 식단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탈리아의 여자 교수 둘이서 자기네 전통 식단이 그 수입하는 음식이나 아니면은 그 가공식품에 그 밀려나는 걸 보고서는 자기네 전통 식단을 보존하고 싶어서 지중해 식단이라는 걸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식단이 다양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그 앤슬키즈가 자기 입맛에 맞는 7개국만 골라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했듯이 이 지중해 식단에서 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듯한 나라만 이렇게 골라갖고 지중해 식단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양학계의 학자들 그리고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치 좋은 뭐 이탈리아 풍광 좋은 데로 초청을 해서 사내 진미로 막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 올리브 오일 협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을 만든 거예요. 이 올리브 오일은 옛날에 사실 식용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이게 올리브유 생산이 늘어난 거는 비누 원료로 썼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저도 올리브 오일은 제가 직접 비누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비누 만들 때만 쓰지 먹지 않아요. 요새 올리브 오일하고 그 아보카도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도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덜 하긴 하지만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아까 말씀드린 산패하기 쉬운 그 구조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역시 산패해요. 그러니까 산패하기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건강에 가장 좋은 지방은 실온에서 고체인 지방입니다. 액체인 지방이 아니라. 액체인 지방은 산패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심혈관 질환을 낮춘다는 그런 그 증거도 없습니다. 그거 다 날조한 거예요. 션 베이커라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도 뭐 통곡물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그 채소 과일 많이 먹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본래.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살찌고 몸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요새 카니버 다이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카니버 다이어트 명칭을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주류 의학계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일했는데 이 사람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육식을 시작하면서 그 자기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뭐 인공관절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걸려서 이제 뭐 발가락이 썩어서 절단을 해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고 식단을 먼저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술이 필요 없어지는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원 측에서 이 션 베이커 의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식단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주지 말라. 왜냐면은 수술을 해야지 병원이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벌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병원에서 징계받고 의사 면허증까지 정지됐다가 가까스로 면허증을 돌려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류 의학계를 떠나서 리베로라는 그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해서 다른 뜻이 같은 의사들을 모아갖고 이제 만성질환 환자들을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고기만 먹어요, 이분. 맨날 스테이크만 먹습니다. 몸 보세요. 앤서니 체이피라는 이 사람도 육식 식단, 주로 소고기만 먹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컨택해서 1대1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육식하는 의사들 몸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채식하는 의사들의 이 사람들 우통 벗은 사진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검색이 안 돼요. 수염들은 또 왜 이렇게 기르는지. 왼쪽에 마이클 그레거라는 사람, 아까 그리고 중간에는 월트 윌릿이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 그 다음에 닐 버나드, 그 다음에 존 맥두걸, 딘 오니시. 이 5사람은 채식계에서 영양학계에서 네로라 하는 5명입니다. 그 왼쪽에 존 맥두걸이라는 학자는 올해인가 작년인가 77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얼굴을 보시고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은 어느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은 괜찮겠지만 65세 하면은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는다. 릭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육식만 했습니다. 지금 50 중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매기 화이트라는 여성인데 82세예요. 가운데 있는 그 카우보이 모자 쓴 분. 이분은 65년 동안 육식한 분입니다. 자기가 그 축산 농장을 운영하는데. 그 바디빌딩 하는 분들은 그 벌크업, 근육을 키우려면은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야 된다고 하죠. 이 두 사람은 영국 남성들인데, 둘 다 그 바디빌딩 대회 나가서 왼쪽 사람은 유럽 대회 우승을 했고, 오른쪽 그 조나단 그리피드라는 사람도 상을 탔는데 우승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근육질이죠. 고기만 먹고도 이렇게 됩니다. 이 여성은 린디라는 여성인데 500파운드를 감량을 했어요. 230kg. 몸무게를.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이 4명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500파운드면 몇 킬로그램인데 230kg 정도 되나?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이 4명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140kg.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혈색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230이다. 근데 음식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햇빛이에요. 햇빛. 여러분 그 피부과나 안과 가면은 햇빛 피하라고 하죠. 눈 나빠지고 피부암 걸린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햇빛을 바꿔 말하자면 자연 전자파인데, 그러니까 네이티브 일렉트로매그네틱 프리퀀시, 자연 전자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 뇌, 그다음에 우리 피부, 그다음에 피하지방, 그다음에 장기 이런데 광 수용체가 있어요. 햇빛을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햇빛은 적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그다음에 자외선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자외선은 이제 중파장,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으로 나는데 UVC가 단파장인데 이거는 이제 오존층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지구 표면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외선과 적색광은 우리 몸의 세포에 보면은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죠. 근데 적외선을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이면은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망가진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상처하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 적외선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은 해시계와 우리 생체시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날 수 있도록.
숙면을 하고, 그다음에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숙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죠. 근데 멜라토닌은 분비는 밤에 되지만 합성은 낮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낮에 햇볕을 쬐 주셔야 밤에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코티솔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티솔은 우리가 잠에서 깨기 한 1시간 전에 분비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잠에서 깨면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 코티솔이 물을 배출해서 그 물이 콜라겐,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을 팽창시키면은 우리가 잠에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에서 자다가 왜 소변 보러 자주 가시는 분들 있죠. 그게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에 자주 잠에서 깬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배출하니까 그게 콜라겐을 팽창시키고 그래서 잠에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수면을 하시려면. 그다음에 자외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외선 중에 UVA는 우리 멜라닌과 엔돌핀이라고 아시죠? 기분 좋게 하는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멜라닌은 이제 우리 그 햇볕을 받으면 그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이제 변하는 건데, 이 멜라닌이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몸을 까무잡잡하게 하는 색소가 아니라 멜라닌은 우리 몸에서 중금속도 배출하고 세포도 보호하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엔돌핀도 분비시키고, 그다음에 자외선을 받으면은 에너지 소비도 더 되고, 그러니까 지방도 분해되고 식욕이 억제되고 비타민도 합성합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라는 게 있는데, 이 산화질소는 우리 혈관을 팽창시켜서 그러니까 혈관을 팽창되면 피가 잘 돌게 되죠.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분비도 촉진하는 역할을 자외선이 하고요. 근데 이 산화질소는 햇빛이 닿은 부위에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안 걸리려면은 알몸으로 일광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하여간에 어쨌거나 그 산화질소는 국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남성들 이제 나이 들면 발기부전 걸리시잖아요. 그게 이 남성분들 그 남성성은 평생 햇빛을 못 보고 살잖아요. 옷 속에 갇혀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발기부전이 생긴 거예요. 이 남성이 발기가 되려면은 그 음경의 그 핏줄이 확장되고 음경으로 피가 몰려서 그게 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또 늦은 나이에 또 바바리맨이 되시지는 마시고 공연 음란죄로 걸리십니다. 그리고 장과 피부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보통 장에 그 면역세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피부에 면역세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가 장에 있는 면역세포를 통제를 해요.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장과 피부가 연결된 축이 활성화되어야지 척수에서 T세포, 면역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 T세포를 생성하는데 자외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외선은 척수까지 침투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 어디서 자외선 얻느냐? 우리 몸이 자외선을 만듭니다. 우리 몸의 나쁜 물질을 우리 몸이 만들겠어요? 자외선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과 가면 뭐라고 하죠? 자외선은 피부암을 일으키니까 반드시 피해야 되고, 그 자외선 차단제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까지 바르라고 하죠. 다 개소리예요. 그러면 햇빛이 피부암의 원인이라는데,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보통 햇빛이 피부암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인공 자외선을 야행성 동물인 쥐한테 쏘여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자외선만 쬐있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이 일출하고 일몰 때는 거의 적외선이고 자외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외선 비율이 가장 높은 정오에도 적외선이 한 50% 정도 돼요. 자외선은 아무리 많아봤자 7%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을 쬐 때 적외선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까지 다 쬐죠. 인공 자외선만 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왜곡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피부암 걸린 사람들 보면은 비타민 D가 굉장히 결핍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사실은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에 가까운데, 이 비타민 D는 우리 피부의 콜레스테롤과 햇빛이 만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모자라는 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충분히 햇빛을 쬐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낮다는 거는 햇빛을 너무 안 쬐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피부암 환자들한테 보통 어떤 처방을 하냐면 비타민 D 고용량 처방을 해요. 비타민 D가 결핍이니까. 근데 이 피부암 환자가 비타민 D 보조제 먹는 거는 여러분이 살 빼겠다고 펄스널 트레이너한테 윗몸 일으키게 시키고 여러분 배가 식스팩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기를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 아무리 고용량으로 섭취해봤자 피부암 치료하는 데 도움 안 됩니다. 햇빛을 줘야 돼요. 햇빛을. 자, 아까 척수에서 면역세포를 생성하려면 자외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자외선을 우리 몸이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적외선도 만듭니다. 그거를 80년대 중반인가 이 프리츠 알베르트 팝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산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지구상의 생명체가 발산하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봤더니 이렇게 새, 심지어 사과, 나뭇잎, 꽃,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도 이렇게 빛이 발산이 됩니다. 자, 자연전자파는 우리가 결핍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과잉 섭취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공전자파입니다. 자연전자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지만 인공전자파는 우리 몸을 좀 먹는 독소입니다. 지금 전기공학 하신 우리 손 대표님께서 제가 아까 인공전자파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아직 많은 정보를 못 받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심지어는 그래도 손 대표님은 자기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으니까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음모론이냐? 인공 블루라이트, 우리 전자기기, 이거도 그렇고 전자기기, 컴퓨터, 이 휴대전화, 그 다음에 LED 텔레비전 이런 게 다 블루라이트예요. 적색이 전혀 없는 완전한 순수한 인공 블루라이트입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얼마나 안 좋냐면 아까 말씀드린 생체 시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을 방해하죠.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멜라토닌과 우리 도파민은 이제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죠. 도파민을 하락시켜서 자꾸 도파민 수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그 쾌락을 불러일으키려면 뭘 해야 되죠? 탄수화물 섭취하고, 그다음에 도박하고, 그다음에 포르노 보고, 이런 중독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충동에 취약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하락하고, 멜라토닌과 비타민 D가 하락해서 수면장애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는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이 면역세포인 T세포가
이제 그 우리 몸에 침입한 이물질과 우리 몸의 세포를 구분을 해서 외부 침입자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이 T세포가 P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나 내도 되고 총질을 합니다. 그래갖고 멀쩡한 세포를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자가면역 질환이 걸리는 암도 걸리고. 그리고 인공 블루라이트 말고도 전자파가 나오는 게 많아요. 블루투스 이어폰, 여러분 무선 이어폰 요새 귀에다 많이 꽂고 다니시죠? 그게 여러분 뇌를 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전자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공유기 있죠. 그리고 무선 송신탑, 그 다음에 풍력 발전 터빈, 요새 그 아시죠? 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거 하얀 거. 그거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에서도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특히 풍력 발전 터빈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에 세운 거 해양 생태계에도 굉장히 교란시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번역 일을 하니까 하루에 뭐 7, 8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 블루라이트 블로커라고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스크린도 팔고 그리고 휴대전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깔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깔면은 이제 보통 그런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앱이 보면은 굉장히 짙은 주황색이 돼 있거든요. 요즘에는 컴퓨터에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기능이 이제 내장돼서 나오는데 그 정도 갖고는 너무 약해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블루라이트를 이제 따뜻한 색깔로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낮에도 그걸 항상 틀어놔요.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너무 약해서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로 짙은 색깔의 그 블루라이트 차단기를 깔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진짜 빨간색. 저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그 눈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그러니까 렌즈 색깔이 이런 주황색인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나와요. 그러니까 밤에 그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스마트폰을 봐야 될 때는 그런 안경을 사서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낮에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듯이 밤에는 또 그러니까 빛이 차단돼야지 우리가 수면을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실내 조명 같은 거는 가능하면은 그 밝기 조절되고 색상도 조절되는 그런 조명 있잖아요. 그런 조명으로 쓰셔서 가능한 한 그 실내를 굉장히 어둡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도 광수용체,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밤에는 이 블루라이트뿐만이 아니라 그 붉은색 빛도 약간 어떤 빛이든지 이 흡수되면 수면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밤에 주무실 때는 가능하면은 암막 커튼 같은 거 해서 칠흑같이 어둡게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밖에서도 왜 가로등 같은 불빛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수면 방해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피부를 통해서 그런 그 빛이 흡수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 전자파를 해독하는 해독제가 뭐냐? 바로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골고루 파장이 있는 햇빛.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바깥에서 햇빛을 쬐이는 시간도 많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공 전자파가 몸에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발견한 분이 누구냐? 로버트 워르베커라는 학자인데 정형외과 의사인데 노벨상 후보로 2번이나 올랐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해군에서 위스콘신 주에다가 안테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 안테나가
미국의 모든 핵 잠수함을 통제하는 그런 안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베커 박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 보고서를 써서 이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군 산하 기관입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 해군에도 제출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출한 연구서를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 은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1977년에 60 Minutes라는 그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전자파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이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은 과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널리 퍼져요. 그래서 온 세계로 퍼져서 지금 우리가 전자파의 완전히 파묻혀서 살고 있게 됐죠. 손 대표님은 여기 제가 나열한 이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전자파가 진짜로 해로운지 네,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전기공학을 하시니까 본인의 몸도 보호하실 분.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500쪽에 달하는 그 책의 내용을 전부 전달해드리기는 뭐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 맛보기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책 보시면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랑은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 책은